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과 핵강국인 러시아가 손을 잡았습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미국 정부는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에 대해 완강히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의 비핵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는데요. 그리고는 한국의 핵무장 주장에 대해 아주 골칫거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미국은 핵 확산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핵이 확산되더라도 미국이 신뢰하는 한국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상황이죠. 미국은 지난 1990년대 한국에서 철수한 핵무기를 재배치하거나 북대서양조약기구처럼 한국과 핵무기를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한미 정상이 합의한 워싱턴 선언만으로도 핵 위협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1년 전 한미 간에 서명한 워싱턴 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바이든 행정부의 약속일 뿐입니다. 만일 트럼프가 집권하면 이것은 휴지 조각이 될 공산이 크죠. 미국은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70년간 미국은 절대적 열세에 있던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도 제대로 된 군사보복을 한 적이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야 미국 전문가들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을 사용하면서까지 한국을 구해줄 것 같지 않다는 점을 말이죠. 현재 한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을 보면 핵 무장론이 높아지는 것도 이해할 법합니다. 한국은 공식적인 핵보유국들인 중국 및 러시아와 인접해 있고 비공식적이지만 사실상의 핵보유국인 북한과 휴전선을 맞대고 있으니 말인데요. 게다가 한중 관계 악화와 미중 전략 경쟁이 맞물리면서 국내에선 중국 위협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비핵화를 선택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으며 북한은 조건부 선제 핵사용 독트린을 공식화했고 여기에 미국은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마다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에선 과연 미국의 핵우산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 전개는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이 결단만 내리면 대량의 핵무기를 단기간 내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희망 섞인 관측을 낳고 있는 것인데요. 핵 전문가에 따르면 한국은 2만 톤에 가까운 사용 후 핵연료를 갖고 있고 여기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면 수백 개의 핵무기를 단기간에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풍부한 고폭 실험 경험과 우수한 슈퍼컴퓨터 능력을 고려하면 핵실험이 없이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어쩌면 바이든 행정부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라도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두려워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한국이 핵개발을 시도하면 한미동맹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반면 미국 내에서도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지지하는 전문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와 가까운 인사들은 이를 공개 지지하고 있는데요.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오히려 한국 측에 반문하는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 트럼프 당선되면 국무장관감이라는 크리스 밀러는 한국이 동맹에 맹목적으로 의존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죠. 차기 NSC 실장감인 엘브 콜비도 오히려 미국 측에서 이런 요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북한은 7차 핵실험을 앞두고 있고 미국을 겨냥한 ICBM도 재진입 기술 완성을 위한 마지막 실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소형화된 50여 개의 핵탄두를 다양한 운반수단에 탑재할 수 있는 전술핵 운용 능력까지 갖추어 한국의 안보는 매우 위태로운 백척 간두에 섰다고 볼 수 있죠. 특히나 핵무기는 가공할 위력을 가지고 있어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 간에는 전력의 우위를 논할 수 없을 정도로 보유국에 유리한 절대무기인데요. 그래서 70년대 초반 세계 5대 강국들이 자기들만 핵무기를 보유하고 다른 국가들의 보유를 막을 목적으로 핵 비확산 체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인도, 파키스탄에 이어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는 북한까지 이 체제를 무시하고 핵 보유국의 지위를 획득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란이 그 뒤를 이으려 하고 있는데요. 절대무기 확보 노력에 대해 제재 등 국제사회의 압박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핵을 가지는 이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를 기필코 손에 넣으려는 각국의 노력이 이어지는 것이죠.
북한 핵이 한국 안보에 던지는 실존적 위협과 다른 나라들의 개발 사례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부에서는 북한 핵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만 분분한 상황인데요. 지난 5년간 한국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찬성률은 매년 78% 정도씩 상승해 어느덧 76%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 정부와 정치인 그리고 전문가들은 핵 보유를 아예 금기시하거나 핵 보유 찬성률이 40% 미만에 머물러 있는데요. 특히 다른 모든 안보 관련 쟁점에서는 이견을 보이는 정치인들이 독자적 핵무장 이슈에 관해서는 일치된 입장을 보이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물론 핵 보유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니 신중히 접근해야 하지만 언제까지 미국 눈치만 보고 우리의 핵제강 노력을 미루어야 하는지 의문이 드는데요. 트럼프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노선을 걷고 있는 바이든 정부는 한국의 핵무장을 크게 두려워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한미동맹은 한국의 핵무장 포기와 미국 핵우산 제공 사이의 교환이라는 성격을 강하게 품고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은 따지고 보면 미국 핵우산에 대한 불신의 다른 표현이기도 한데요. 이에 따라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하면 한미동맹에도 일대 파란이 일어남은 물론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동맹 파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손쉬운 선택지는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너네를 믿지 못하겠으니까 우리는 핵무기를 가질게라는 한국을 묵인할 경우 미국의 세계 전략은 큰 차질을 빚게 되는데요. 때문에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을 어떻게 해서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단념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핵무장에 큰 위협을 느끼고 있는 중국 정부 또한 한국을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중국은 한국과 미국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다소 불안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확실히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 바이든 정부의 주요 인사들에게 적극적으로 로비를 하고 있다는 정황마저 포착되고 있는데요. 한국이 지금과 같은 상황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국민 모두를 불안하게 할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한국도 하루속히 핵을 보유해야 하며 이제는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한국이 핵을 보유하는 것은 동북아 균형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 물론 러시아와 중국의 팽창을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등의 유치한 불장난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당장 한국이 핵무장국으로 내달릴 수는 없더라도 이를 위한 준비, 즉 핵잠재력 확보를 위한 발걸음을 지체하지 말아야 할 때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0일 김정은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에서 서명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총 23개조로 이뤄진 조약 제4조에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유엔 헌장 제51조와 북한, 러시아 연방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이는 한반도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다 줄 대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모든 수단, 그러니까 군사적 원조를 한다는 건 명백히 자동 군사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어서 양국 관계가 사실상 동맹 수준으로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해당 조항은 1961년 북한과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이 체결한 조소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이른바 조소동맹조약 제1조와 거의 흡사했는데요. 조소동맹조약 제1조에 적힌 내용에 따르면 최악 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연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최악 상대방은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었는데 다만 이번 북러 간 조약엔 1961년 조약에는 없었던 유엔 헌장 제51조 및 북러 연방법 등 강력한 표현이 들어가 있었다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엔 헌장 51조란 유엔 회원국의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개별적 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측 한 연구원은 북러 간 새 조약 사조는 동맹관계에 버금가는 내용이지만 북러 쌍방의 국내법을 전제 조건으로 달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으로 보기 어렵다. 특히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고 있고 북한으로부터 군사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러시아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죠. 쉽게 말하면 이러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군사적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해당 조항으로 향후 군사적 지원을 무제한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며 한반도에서 일어날 분쟁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러시아가 자국법을 근거로 선택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미 국방부 관계자들의 의견은 조금 달랐습니다. 북러가 새롭게 체결한 3조는 둘 중 한 나라의 무력 침략 행위가 감행될 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이 조성되면 위협 제거를 위한 합의의 목적으로 협상 통로를 지체 없이 가동하기로 했다는 점을 들어 군사적 원조 실행 전에 양국 간 합의 절차를 사전에 마련한 것으로 해석한 겁니다. 이는 명백히 냉전 시대 조소동맹 관계의 복원이라고 평가할 만한 수준이며 미국 등 서방의 안보적 위협 수준이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판단하에 동맹 관계를 복원함으로써 서방과의 물리적 충돌까지 감안한 군사적 협력 체계를 갖추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충격적이었던 건 이번 북러 조약의 영향권 아래 한반도까지 포함된다는 부분은 유사시 러시아가 한반도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최초로 만들어졌다는 것인데요. 푸틴 대통령은 이를 방어적인 이유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북한이 한국 전쟁을 여전히 북침 전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최근 초대형 600방사포와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는 등 적극적인 남침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번 북러 조약이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 새로운 불안 요인이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었죠. 무엇보다 몇 달 전 북한의 핵보유를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정면으로 거부하기도 했던 러시아가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를 합법적이라 인정한 셈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조약 2조에서 등장하는 전략적 안정이라는 표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핵 군축의 핵심 개념이라면서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컨대 조약의 협력 분야로 명기된 원자력과 우주 분야는 북한이 핵과 우주 기술을 군사적으로 이용해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 게다가 16조에 나타난 쌍방은 치외법권적인 성격을 띠는 조치를 비롯하여 일방적인 강제 조치들의 적용을 반대하며 그러한 조치들의 실행을 비법적이고 유엔 헌장과 국제법적 규범에 저촉되는 행위로 간주한다고 규정하는 등 북러의 노림수는 이번 조약을 통해 국제적 정의를 수호하겠다는 명분으로 패권주의적 기도와 일극 세계 질서를 강요하려는 책동으로부터 궁극적으로 미국의 지배를 벗어난 다극화된 세계 구축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안 그래도 최근 잇따른 오물풍선 투하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입 등 뒤숭숭한 상황에 추가 악재를 떠안게 된 한국. 그런데 푸틴이 북한을 떠나자마자 한국에서 날아든 엄청난 소식에 러시아 군 관계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즉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그동안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모든 방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우크라이나의 살상 무기 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고 열어둔 겁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의 구체적인 계획이나 구상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현재 폴란드와 루마니아로 수출되는 K2와 K9 자주포를 비롯 러시아의 전선을 한 방에 무너뜨릴 무기들이 거론됐는데요. 다급해진 푸틴은 베트남 정상을 만나는 와중에 브리핑을 열고 급기야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한다면 매우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위협하기에 이릅니다. 그는 한국의 행동에 따라 상응하는 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 이는 한국의 달갑지 않은 결정일 것이라고 말했지만 당황함은 여기저기서 묻어나왔는데요. 그는 이번에 체결한 러시아와 북한 간 조약은 1962년의 기존 조약과 모든 것이 똑같고 여기에 새로운 것은 없다며 군사적 원조는 오직 침공이 있을 때만 적용된다. 또한 내가 알기론 한국은 북한을 침공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북러 간의 협력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꼬리를 내리는 지경에 이릅니다. 덧붙여 북한에 초정밀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초유의 상황과 비례하여
북한에 무기를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건 한국이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있는 무기엔 정밀 타격 무기도 있다고 추가 언급을 내놓자, 아시다시피 최근 한국은 루마니아에 1조 3천억 원 규모의 K9 자주포 수출을 최종 승인했는데요.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안젤 틀버르 루마니아 국방장관이 이날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전하면서, 이는 루마니아가 최근 7년간 맺은 무기 도입 사업 중 최대 규모라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루마니아는 K9 50여 문을 도입하겠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로써 K9의 9번째 수출국이자 나토 가입 국가 중 6번째 운용국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폴란드가 160문을 수입하겠다고 결정하는 등 나토가 이토록 K9에 미쳐버린 이유는 그만큼 이 무기가 러시아군에게 쥐약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쟁 초반 잘 싸우던 우크라군이 작년부터 밀리기 시작한 데에는 포병부대의 화력이 가장 큰 원인으로 대대전술단에 있어 핵심은 포병이지만 수천 대가 넘는 러시아군의 ES-3 아키치아 자주포를 필두로 1000km가량 만들어 놓은 전선을 뚫을 만한 전력이 우크라이나엔 없었습니다. 때문에 지금 당장 루마니아나 폴란드에 K9 자주포가 들어가는 건 문제가 되진 않지만, 우크라이나에 당장 실전 배치될 경우 러시아로선 궁지에 빠질 수 있는데요. 폴란드 군사 매체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에는 구형과 신형이 혼재된 아카치아 자주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자주포는 전투에서 포탄이 탄착되는 공산 오차가 50m에서 500m에 이르러 화력 지원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특히 발사 속도가 더딘 문제로 압도적인 숫자가 아니었다면 우크라군이 이토록 밀리진 않았으리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었습니다. 이는 신형 155-52구 경장의 화포와 그에 맞는 탄약이 적용되어 최대 사거리가 거의 100km에 육박하는 신형 K9가 절대 상대가 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무엇보다 47톤에 달하는 무거운 전투 중량을 이끌기 위해 1000마력짜리 디젤 엔진과 유기압 현수장치 등을 적용해 험지 극복 능력이 우수하며 가파른 경사도 거뜬히 올라가는 K9의 기동성이 러시아 전선에 투입된다면 아카치아 자주포에게 승산 따윈 없게 되며, 실제 K9처럼 기동성과 화력 초장거리 사거리를 동시에 가진 자주포는 유럽 전역을 뒤져봐도 독일과 영국이 전부였습니다. 한국의 센 발언 이후 미국 국무부에 대해 러시아의 항의가 쏟아지자 살상무기 지원 여부는 전적으로 한국이 결정할 문제라며 간접적으로 지지 의사를 보내고 있는데요. 세계 최빈국을 동맹국으로 얻으려다 다잡은 우크라 영토까지 반환하게 생긴 러시아. 푸틴의 새로운 임기 첫해 최악의 패착으로 남게 될 전망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군 파견을 검토하겠다. 찰스 브라운 미국 합참의장. 지난 16일 뉴욕타임즈는 미국 합참의장이 나토군의 우크라이나 배치가 불가피해 보인다는 발언을 전했습니다. 미국 매체 세마포르는 브라운 합참의장의 발언을 두고 나토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군대 투입을 꺼리던 것에서 상당히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간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무기와 경제적 지원은 제공하면서도 러시아와의 직접적 군사 충돌이 더 큰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해 파병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공세로 우크라이나가 동부 전선에서 열세를 보이자 나토 회원국 사이에서는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서방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되 러시아 영토 내의 목표물을 공격하는데 사용하지 말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이를 해제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토군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간다면 놀라운 한국산 무기가 전면에 배치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토군은 지난 3월 폴란드 최대 규모의 지상훈련 드래곤 24을 펼치면서 러시아군에 대항해서 어떻게 싸울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준 바 있습니다. 여기서 단연 돋보인 것은 K2 전차였습니다. 드래곤 24 나토군 훈련에서 폴란드군이 가지고 온 K2 전차는 최고의 기동성과 훈련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 K2 전차는 독일산 레오파드 전차나 미국 에이브럼스와 대등한 능력을 가졌지만 가성비가 뛰어난 전차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실전 훈련에 투입되고서는 가성비 이상의 놀라운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드래곤 24 훈련에는 독일 레오파드, 미국 에이브럼스,
프랑스 르클레르, 영국 챌린저 전차 등 서방의 대표적인 전차들이 총출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4KM의 목표물 사격에서 K 전차가 가장 높은 90%의 명중률을 보이면서 1위를 차지했고, 죽음의 고개라고 불리는 엄청난 경사로를 K 전차는 한 번도 쉬지 않고 직선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힘이 좋다는 독일 레오파드도 미국 에이브람스도 이 고개를 전혀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이에 폴란드 전차병이 기고만장해서 경사로에서 멈춰섰다가 다시 올라가는 장면까지 연출했다고 했습니다. 올라가는 것도 힘들지만 경사로에서 멈춰섰다가 다시 가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러시아와의 전쟁을 상정한 나토군의 최대 규모의 훈련에서 K 전차는 다른 국가들의 전차를 압도하는 힘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다른 국가들의 전차병들은 물론 군수 내부와 방산 관계자들까지도 술렁였다고 했습니다. 이 훈련에서 폴란드 20기계 화여단 소속의 K 전차들은 훈련 기간 내내 최대한 기존 도로들로 기동을 피하고 숲길이나 은폐된 기동도로 신속하게 이동하는 능력을 발휘했다고 했습니다. 폴란드 K 전차에는 폴란드어로 나는 길을 찾거나 길을 만든다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정말로 이 말처럼 K 전차는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들 정도의 위력을 보여주며 기존 서방의 명품이라 불리는 전차들 사이에서 그가 불리던 다크호스가 아니라 최강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폴란드의 K 전차는 긴급 소요분 180대 중에 총 46대가 인도되어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미 초도출 고분의 현지 첫 입하 1주년을 맞이한 바 있는 폴란드 K 전차는 그동안 여러 차례 진행된 현지 사격 훈련에서도 뛰어난 화력과 명중률을 보이며 검증된 실전형 전차라는 점을 입증해왔습니다. K 전차의 우수성은 지난해 불발된 노르웨이 수주전에서도 드러난 바 있습니다. 한국산 K 전차와 독일산 레오파드 전차를 최종 시험 평가한 후 노르웨이군은 이번이나 K 전차를 추천했지만 결국 노르웨이 정부는 독일 레오파드를 선택했습니다. 대당 300억 하는 레오파드에 비해 성능은 비슷하지만 대당 150억 반값에 살 수 있는 K 전차가 가성비가 훨씬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말도 안 되는 가격 경쟁력은 훨씬 더 컸고 성능이 비슷한 것이 아니라 K 전차가 압도했다고 했습니다. 먼저 사격 테스트에서 K 전차는 3발 중 3발을 모두 명중했는데 레오파드 전차는 12발을 놓쳤습니다. 또한 기동력 테스트를 두 전차가 육상 경기처럼 일정 거리를 더 빠르게 가면 승리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레오파드와 K 전차가 동시에 출발했고 처음에 비슷한 것 같더니 K 전차가 1OM 사인 설원에서 작심하고 달리자 엄청난 속력으로 레오파드를 앞질렀습니다. K 전차가 너무 빨리 달리자 노르웨이 육군에서 차가 뒤집힐까봐 걱정돼서 빠른 거 확인했으니 속도를 줄여달라고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노르웨이군이 왜 그토록 K 전차를 사달라고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노르웨이는 독일산 레오파드 EH를 선택하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레오파드 EH는 리투아니아가 구매를 하면서 생산 라인의 부족을 이유로 무려 대당 600억으로 폭등했습니다. K 전차가 옵션을 포함해도 대당 180억을 넘지 않기에 3배가 넘는 가격이 된 것입니다. 노르웨이는 먼저 54대를 구입하고 추가로 18대를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이 있었으나 결국 폭등한 전차 가격으로 인해서 18대는 포기해버렸습니다. 노르웨이는 K 전차를 계약했으면 빠르면 올해부터 최소 30대가량의 전차를 순차적으로 받아서 2028년 후반기에는 전차 부대가 완편되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첫 번째 레오파드 전차가 2년 후인 2026년에서야 도착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노르웨이는 당장 국경에 포병 전력을 배치해 저지해야 하지만 전차전에서는 수적 열세와 경험 부족을 보이며 나토에서도 바로 전차들을 파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이에 이미 K 전차를 구입해서 실전 배치한 폴란드를 부러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루마니아는 폴란드와 같이 한국산 K 전차를 도입하기 위해 마지막 시험을 거쳐서 계약 사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험이 성공적을 끝나고 이제 K 전차 수출 규모와 시점이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루마니아는 총 300대 규모의 전차 도입 계획 중 미국 에이브럼스 54대를 제외한 246대를 도입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17일 한국은 루마니아에서 무기 수출을 매우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번개 배달을 약속합니다라는 제목을 기사를 올렸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은 경쟁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완벽하게 알고 있다며 이것은 배송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위협을 배경으로 1991년 이후 안보 동면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가동되는 생산시설을 토대로 빠른 생산과 배송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무기 도입을 꾀하는 나라들에게 속도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루마니아가 한국과 사인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루마니아에서 열리는 방위 전시회에 전 세계 나라들이 몰려들어 러브콜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열리는 흑해, 방위 및 항공우주비 SDA 전시회 2024가 열립니다. 여기에 글로벌 방산업체들이 몰릴 예정인데 루마니아의 K9 자주포, 레드백 장갑차 등을 수출할 계획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K2 전차 입찰을 기다리고 있는 현대로템도 이전 시회에 참여해 현지 마케팅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산 관계자들은 이미 노르웨이에서 성능이 입증된 K2 전차가 또다시 루마니아 테스트에서도 놀라운 성능을 확인했기에 K2 전차 홍보장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나토군이 우크라이나에 배치된다면 폴란드군이 이끄는 K2 전차가 실전에 투입되는 것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러시아에게는 K2 전차가 따라잡을 수 없는 무려 시속 91km을 자랑하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 T-14가 있다고 했습니다. T-14 전차는 스펙으로만 보면 5세대 전차로 서방의 전차는 물론 K2 전차를 압도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러시아는 당초 2020년까지 T-14 전차 2,300대를 양산하겠다고 말했지만 현재 20여 대밖에 생산되지 않았고 지난해에는 한 대의 전차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T-14 전차의 성능이 아직 검증되지 않아 전장에서의 대응 능력이 떨어져 처참한 끌을 당하지 않으려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자랑하는 최첨단 전투체계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자랑한 T-14 전차가 투입된다면 전장을 누비는 괴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괴물이란 칭호는 모든 전차를 압도하며 굉장한 기동력을 보여주는 K2 전차가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중국에서도 폴란드가 K2 전차를 대거 도입하자 긴급 보도하며 K2 전차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리뷰하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중국에서 99호 전차는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중국의 주력 전차라고 떠벌리고 있는데 K2 전차의 재원과 위력을 설명하자 한 중국 네티즌은 어디에서 들었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K2 전차가 나란히 놓인 99의 포탑 5개를 관통할 수 있다는 말이 있다. 한국산 무기를 싹쓸이해간 폴란드에서 얼마 전 치러진 총선의 여파로 정권 교체가 유력해지면서 여당 반대 세력들이 한국산 방산을 향해 비난을 퍼부었었는데요. 실제로 이들은 유럽산 방산 무기를 들여와야 한다며 한국산 무기의 성능을 깎아내리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이 FA-50에 대한 성능 논란을 일축시키면서 이내 곧 반대 여론은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렇게 한국의 FA-50을 비판하던 폴란드에서 수석 파일럿이 FA-50을 현존 최강 스텔스기로 불리우는 미국 F-22 랩터를 훈련해서 격추시킨 FA-50이 이번엔 폴란드에서 또 한 건 했습니다. 최근 폴란드 야당에서 FA-50의 작전 능력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던 사실이 민망해질 만큼 폴란드 공군을 뒤집어 놓은 일이 벌어진 건데요. 다름 아닌 폴란드 수석 파일럿이 한국에서 배운 비행 기술을 활용해 단독으로 KAI의 폴란드 수출형 FA-50GF 조종관을 잡았는데 단독 비행 후 충격적인 발언을 내놓은 겁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폴란드 조종사 야책 스톨라렉 공군 소령은 지난 16일 1시간가량 FA-50GF의 단독 비행을 수행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폴란드 국군 총사령부는 SNS 계정을 통해 야책 스톨라렉 소령이 폴란드 민스크 마조비에츠키에 있는 제23 전술공군기지에서 KAI의 FA-50GF를 독립적으로 비행한 최초의 폴란드 조종사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에서 FA-50GF를 운용하기 전 본격적으로 자국 조종사를 투입해 비행 시험을 벌인 것으로 이날 진행된 단독 비행은 FA-50GF 도입 후 단 3개월 만에 이뤄졌는데
기대만큼이나 성공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앞서 폴란드는 두 차례에 걸쳐 8명의 폴란드군 조종사를 한국으로 보내 비행 훈련을 받게 했는데 1차 교육 대상자에는 바로 스톨라렉 소령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스톨라렉 소령을 비롯해 폴란드군 조종사들은 FA-50과 재원이 유사한 국산 전술임문용 훈련기 TA-50을 통해 수탁 교육을 받으며 T-50 계열 항공기에 적응하기 위한 훈련을 진행했었는데요. 그리고 당시 스톨라렉 소령은 TA-50의 비행 범위와 가능성은 기대를 뛰어넘었다며 굉장히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돼 있고 내부에도 정보들이 많이 있어서 조종사들이 더 수월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감탄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에서 한 모든 경험, 배운 모든 비행 기술은 폴란드에서 임무를 완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폴란드로 돌아가서도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FA-50 비행 경험을 쌓아 교관이 되고 싶다고 소회를 밝혔었습니다. 이렇듯 앞서 TA-50 수탁 교육으로 우리와 인연을 맺었던 스톨라렉 소령이 이번에 또다시 특별한 인연을 과시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수탁 교육을 마치고 폴란드로 복귀한 폴란드군 조종사들은 FA-50GF 후방석에 올라 비행 감각을 잃지 않으려고 주기적으로 후방석에 탑승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교육을 받을 당시에도 폴란드군 조종사들은 누구보다 진지하게 공격적으로 훈련에 임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우리 공군이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사실 폴란드에서 주로 운용했던 미그 29와 T-50 계열이 시스템이 다른데 T-50의 항공기 컨트롤 시스템이 전자적으로 돼 있어 최첨단 전투기에 대한 비행 감각을 새로 익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폴란드 조종사들의 이런 노력으로 FA-50GF 도입 후 불과 3개월 만에 단독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 매체에 따르면 야첵 스톨라렉 소령은 이번 비행 준비는 일주일 전부터 시작됐다며 비행 구역까지 단독 비행을 수행한 후 착륙을 위한 여러가지 기동 훈련을 수행했다고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이에 앞서 폴란드 제23대대 대변인이자 FA-50 엔지니어인 마신 BORUTA 중령은 오늘은 매우 특별한 날이라며 미그 29의 30년 역사를 마무리하고 FA-50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날이기 때문이라고 밝히는 등 폴란드 군에서 이 날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조종사를 비롯해 FA-50을 운용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 팀 전체가 자랑스럽다며 우리는 단기간에 훌륭한 성과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FA-50 단독 비행은 앞서 9월에 폴란드로 인도된 6호기로 이뤄졌으며 1시간 동안 다양한 기동 비행을 선보이며 성공적으로 단독 비행을 마무리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달 초 FA-50GF를 2기를 확보하면서 총 10기를 보유한 상태입니다. KAI는 작년 9월 폴란드와 FA-50 48기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말까지 FA-50GF 12기를 납품하고 나머지 36기는 폴란드 공군의 요구사항에 맞춰 성능을 개량한 FA-50PL로 인도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KAI는 지난 7월 FA-50GF 1호기를 폴란드에 인도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계약 물량 12대 모두를 전달하게 됐는데 이와 동시에 이번엔 최초의 폴란드 조종사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사실 지난 8월 15일 폴란드 군 열병식에서도 폴란드 조종사가 FA-50을 비행했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 조종사가 전방석에 폴란드 조종사가 후방석에 탑승했기에 그야말로 단독 비행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폴란드 군 내에서 최초로 진행된 단독 비행으로 순식간에 미그 29에서 FA-50으로 기종 전환이 이뤄지게 된 겁니다. 사실 T-50 계열인 FA-50은 미국 로키드 마틴의 F-16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었기에 과거 수십 년 동안 미그 29를 운용했던 폴란드 군 조종사들이 처음엔 T-50 계열 항공기를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토로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련제 항공기에서 서방제 항공기로 갑자기 기종 전환을 하는 게 여간 어려웠던 게 아니었던 겁니다. 하지만 FA-50이 폴란드에 인도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스톨라렉 소령은 FA-50을 단독으로 비행하며 폴란드 공군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는데요. 사실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건 70명에 이르는 KAI 파견 상주 조종사들이 폴란드 군을 뒤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이번에 단독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스톨라렉 소령의 인터뷰를 보면 단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스톨라렉 소령은 1년에 이르는 교육기간 동안 고된 훈련이 있었다며 FA-50에 탑승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됐고, 그 뒤로부터 최초 비행기를 선택하고 성능 검증 작업에 돌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비행을 즉시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치는 게 목표였다며 이를 위해 비행을 위한 전 과정을 교육받았고, 이는 비행 중에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 여러 절차들 중 하나였다고 밝혔습니다. 스톨라렉 소령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독 비행의 순간이 다가오니 감정이 치밀어 오른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는 사전에 지정된 여러 가지 기동을 수행하기 위해 약속된 곳으로 조종간을 잡았다며 처음에는 다소 어려웠지만 막상 출발 이후에는 벅찬 마음으로 임무를 완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스톨라렉 소령은 FA-50을 통해 비행하는 순간은 가히 환상적이었다고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이번에 야첵 스톨라렉 소령의 단독 비행은 폴란드 공군이 새로운 항공기 운용에서 완전한 독립을 달성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데요. 또 23기지의 공군 공병 등이 FA-50의 엔지니어링과 항공 서비스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번 단독 비행 성공 이후 폴란드 국군 총사령부 공식 SNS에는 조종사, 엔지니어, 항공부서의 놀라운 성과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자부심을 느낀다라는 글을 올리며 곧바로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반면에 앞서 FA-50을 향해 비난을 퍼부었던 폴란드 내 특정 정당의 정치 성향이 두드러지는 웹포털 ONET은 숨죽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이번엔 아무런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이번에 FA-50의 단독 비행 성공으로 폴란드 일각에서 존재했던 FA-50과 관련된 루머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며 억지 주장이 모두 반박되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그런데 최근 폴란드에 인도된 FA-50 동체 하부에 의문의 이것이 발견되면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폴란드에 인도된 FA-50GF의 조종석 동체 하부에 진한 회색의 도색이 칠해진 사실이 폴란드 SNS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FA-50 계열 항공기를 운용하는 그 어떤 나라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던 거라 더욱더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사실 이는 도그파이트 등 근접 공중전에서 적의 조종사를 기만하기 위해 동체 하부에 가짜 조종석 모양을 도색한 것으로 실제로 가짜 캐노피라고 불립니다. 매우 직관적인 형태의 스텔스로 적군이 정확한 공격 지점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고 적의 공격을 회피할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폴란드에서는 FA-50을 공중전 임무에 투입하는 걸 염두에 두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FA-52 훈련기 이상의 전투기에 버금가는 성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해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KAI가 폴란드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의 수출 협상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방산업계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동안 폴란드는 KF-21 사업 참여 의향을 꾸준히 보여왔는데 이번에 그 물꼬를 트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김재홍 KAI 부사장은 지난 16일 폴란드 군사 전문지 디펜스24와의 인터뷰에서 KF-21의 전망에 대해 폴란드와의 다양한 협력 모델에 열려 있다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김재홍 부사장은 폴란드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지, 일부 요소를 생산하기를 원하는지, 전투기 구입만 원하는지에 따라 사업 협력 규모가 달라진다며 KF-21 사업에 대해 폴란드 공군으로부터 이미 예비 정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분담금을 체납하고 있는 인니의 지분을 인수하고 2026년 시작되는 KF-21 블록이 개발 사업부터 참여하길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4월 폴란드 최대 국영 방산업체인 PGG는 방한 때 KF-21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한국 측에 공식 전달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듯 인니 분담금 문제는 폴란드에서 해결해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